예. 유기공업화학 16장 촉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촉매 부분을 이 개념 관계로 간략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촉매가 화학공업에서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촉매란 얘기는 화학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물질이다. 이건 뭐예요? 화학 반응 속도 높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 공업에 있어가지고 모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촉매가 안 쓰이는 반응이 없을 정도로 많은 화학 반응에서 촉매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 제품의 90% 이상이 촉매를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매라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 화학 반응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 높아져서 시간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경제성과 마치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비용, 가동 비용, 이 모든 것이 다 절감되기 때문에 촉매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생산성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교재에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만드는 합성공업 반응에서 촉매가 없으면 반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촉매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예를 들었는데,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이런 경우에 혈가루를 넣어서 즉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촉매가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다가 촉매가 있음으로써 반응 속도가 확 높아져 갖고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촉매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3장과 4장에서 석유 정제공업과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촉매는 거의 많은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1835년에 저기 버젤리우스가 촉매의 개념을 확립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산화황에 대해서 이산화황을 갖다 삼산화황으로 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연실법이라고 하지. 연실법 이런 건 뭐야? 리드 챔버,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기를 납으로 만든 연실법, 연실이지. 연실 챔버니까 납으로 만든 용기 내에서 반응시킨 걸 얘기합니다. 그런 프로세스에서 최초로 촉매, 질산 촉매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바델리우스가 썼던 이런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만드는 그런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질산이 촉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촉매를 시작으로 이후에 촉매를 어떤 역사적인 발전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1835년에 처음 개발되고 난 이후에 공업적으로 이제 쓰이는 것은 화학공업에서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초창기 1900년과 1940년 사이에 암모니아 합성공업에서 혹은 질산합성공업에서 합성가스공업에서 어떻게 메탄을 생산하는가, 또한 합성가스 중에서 어떻게 연료를 만드는가, 이런 반응들에서 쓰여지는 촉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1900에서 1940년대 이런 촉매가 많이 쓰였다면은 1940년에서 1965년도 이 20세기 중반에는 석유화학 시대였죠. 이때는. 그렇죠. 누가 뭐래도 석유화학 시대이기 때문에 석유 정제를 시킬 때 필요한 석유, 즉 석유 정제공업과 석유화학공업에서의 필요한 촉매,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죠. 그렇죠. 아마 산업적으로 석탄 시대에서 석유 시대로 전환된 것이 바로 이 1940년대인데, 이때 고분자 시대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생활에 획기적인 물질 문명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 시기인데, 석유와 함께 석유를 공정을 촉매를 개발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접촉분해, 접촉 알키와 반응이나 수소화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촉매가 개발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많은 석유화학공업에서는, 석유정제공업에서는 석유가 생산성과 직결되는, 즉 경제성과 직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촉매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65년 이후에는 정밀학 분야에서 또 촉매를 씀으로써 획기적인 공업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관련한 화학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촉매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 지금 촉매가 개발한 시기가, 초기에는 무기화학공업이나 화학 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촉매가 개발되었고, 1940년대 즉 20세기 중반에는 바로 석유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 촉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촉매가 없었으면 석유 시대가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경제성이 석유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성과 관련돼서 화학공업이 발전된 것은 바로 촉매가 석유화학공업을 우리 인간에게 가깝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밀화학공업이 됐고,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에는 요즘에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바이오 소재가 이제 나오는 것도, 거기에는 이제 바이오의 효소 같은 촉매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16의 2절에서 촉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용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촉매의 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든 간에 비교적 소량의 화학 반응에 있어서 첨가한 반응 물질인데 반응 속도를 높여준다,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소모되지 않다. 내 자신은 소모되지 않고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높여주려고 넣는 소량의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촉매의 정의는 아래 6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가 화학 평형 자체를 변형시켜서 변형시키지는 못하나 평형에 되도록 도달하는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죠.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이때 뭐 자유에너지나 엔탈피의 변화량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럴 필요는 없고, 가역 반응에 있어서 촉매의 정반응 속도를 뿐만 아니라 역반응 속도까지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 어디층의 평형상수의 값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물질로부터 출발해서 그 연력학적으로 그 가능한 한 생성물을 여러 계열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보면은 한 가지 반응물만이 생산 속도를 선택적으로 높여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폼산 분해 반응에서 그 알루미늄 촉매를 쓰면은 그 물과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 반응에서도 해당되는 거죠. 한편 이상적인 촉매는 반응과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촉매라는 것은 달아요. 촉매가 없어집니다. 소모성이에요. 즉 촉매 액티비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일부는 유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넣은 것이 끝까지 가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 한편 촉매는 물질로 되어 있다. 당연히 촉매는 물질 상태죠. 그래서 또한 촉매의 활성점은 반응 후에 재생되어야 한다. 여기 써 있는데 촉매가 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피덕 현상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은 활성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성이 떨어지면은 다시 활성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얘기고, 뭐 디테일하게는 첫 번째가 균일계 촉매 반응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촉매와 반응물의 그 페이스, 상이 같으냐, 같은 거다. 그것이 균일계다. 쉽게 얘기해서 촉매의 페이스도 가스고 반응물의 페이스도 가스라면은 균일계죠. 그렇죠? 같은 페이스니까. 이런 반응은 산화질소를 촉매를 이용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 수소시키는 그런 것들 다 여기 이산화황을 갖다 산화시킬 때 다 가스니까 그런 거죠. 어차피 촉매와 반응물이 같은 액체면 액체, 기체면 기체,
이런 같은 동일한 페이스이기 때문에 장점, 이거 아는 게 중요하죠. 균일계 반응에서, 균일계 촉매 반응의 장점은 뭐야? 선택도가 높다. 그죠?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활성이 높다. 그럼 단점은 뭐야? 촉매와 반응물 간의 분리 회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헤테로 같으면 뭐 여과도 시킨다든가 뭐 한다는데 똑같이 가스고 똑같이 액체고 똑같이 고체라면은 어떤 것이 반응물이고 어떤 것이 생성물이고 어떤 게 그 촉매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촉매의 분리와 흡수가 어렵고 촉매의 활성점이 잃기 쉽다. 같은 페이스이기 때문에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균일계 촉매 반응의 장점과 단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들은 이런 것들이 촉매 균일계 반응이고, 그렇다면 불균일계 촉매 반응은 뭐야? 촉매와 반응물의 페이스가 다른 경우예요. 자, 만약에 촉매가 액상인데 어떤 반응물은 기체 상태에서 액체를 집어넣는 경우, 인산 촉매의 경우 그런 경우죠. 한편 액체상에서 고체 촉매를 넣는 경우,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금촉매에 의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체 상태에서 고체의 촉매를 쓰는 경우, 여기 철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거. 암모니아가 철촉매가 없으면은 철을 안 내면 생산이 안 돼. 그죠? 근데 철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철가루를 집어넣음으로써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응물의 생성물은 가스인데 촉매는 고체에 있는 거죠. 한편 액상에서 고체인 촉매, 다른 여러 촉매 있습니다. 자, 이런 불균일 촉매의 장점은 뭐야? 촉매와 생성물의 분리가 용이해. 아까 균일계의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되죠. 분리와 횟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촉매의 제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촉매가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공정 조건이 선택도가 폭이 넓어. 그렇죠? 공정 조건 선택이 넓어. 그리고 생성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편 단점은 뭐야? 선택도의 조절이 어려워. 그리고 촉매의 표면 구조가 혹은 활성점이나 아니면 반응의 메커니즘이 규명하기가 용이치가 않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균일계 촉매의 장점과 단점도 꼭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균일계 촉매의 장점과 단점, 불균일계 촉매의 장점, 단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 생체 촉매가 있어요. 바이오 촉매, 요즘 말하는 생체 촉매에서의 반응은 효소라고 불리는 촉매가 쓰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여러분들 요즘에 효소에 대한 얘기 엄청나게 많아요. 효소 자체가 촉매예요. 생체에서의 촉매예요. 그죠? 그래서 효소라 부르는 촉매가 진행되는 반응을 갖다가 생체계에서 효소로 쓰여지는 것이 촉매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균일계 촉매와 불균일계 촉매의 그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균일계 촉매의 장점과 단점, 불균일 촉매의 장점과 단점의 중간 역할이 바로 이 생체 촉매인 효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생체 촉매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천연 물질의 그 뭐 반응이 많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자, 생체 촉매의 장점은 뭐야? 거의 100% 선택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생체 촉매를 쓰면은 선택도 거의 100% 가깝다는 거. 100% 가까우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속도 상승률을 약 10에 12승배 정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반응이 스피드하게 가는 거죠. 한편 단점은 뭐야? 단점은 그 일반적으로 특정 좁은 온도의 영역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조건이. 그죠? 특정 온도 영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 온도를 벗어나면은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한편 온도가 상승하면 활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죠? 효소가 일정하게
온도를 맞춰줘야지 계속 자기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 온도를 벗어나면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소 특성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기도 바뀌기도 하기도 하는 경우죠. 어떻든 간에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면에서 그 불리하지만 그 효소를 고체에다가 고정시킬 경우 안정성이 좀 향상돼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이제 알게 돼서 효소를 갖다가 고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것이 이제 효소 고정화라는 얘기죠. 효소 고정화. 엔자임 이모빌라이제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은 뭐야? 막 움직이는 건데 이모빌라이제이션 고정시키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니까. 뭐를 엔자임을 해서 해양 생명공학이나 생물공학 있죠. 생물공학 어떻게 보면 생물공학에서 많은 특히 바이오매스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생물공학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효소 고정화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즉 효소가 촉매인데 생체 촉매인데 촉매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선택의 폭이 좁고 특정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잘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걸 갖다가 그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다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 고정화는 생물공학에서 매우 필요한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촉매의 작용 원리는 무엇일까? 자, 지지 촉매가 있어요. 즉 촉매를 지지해주는 촉매가 있어요. 매우 미세한 금속 결정에 다공성 지질체를 결합시켜 갖고 기공 표면에 그 분산되어 있은 그런 만들어 주는 거야. 즉 다공성 물질은 표면적이 많아요. 표면적이 많은 쪽에 겉표면에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촉매의 활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속의 작은 입자들 갖다가 이렇게 다공성 물질을 겉표면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코팅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표면에다가 최대한도로 고정화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개 이제 5단계 반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응 공학을 배우게 됩니다. 반응 공학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응물이 촉매의 기공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포인트. 두 번째는 반응하려는 어떤 물질의 이제 메인 반응이죠. 메인 반응시키는 분자가 금속 촉매의 표면에 흡착이 되는 경우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표면 어디? 촉매 표면이겠죠. 촉매 표면에서 반응물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생성된 생성물이 촉매 표면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탈착이 되어야지 돼요. 탈착이 되는 과정. 다섯 번째는 탈착된 생성물이 그 촉매 기공 바깥으로 빠져나와야지 계속 횟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공학에서 배우는 5단계설인데 반응물이 촉매 기공으로 들어가야 된다. 촉매 표면에서 반응물이 촉매와 흡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가 실제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생성물이 촉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탈착 단계가 있다. 다섯 번째는 그 촉매 기공 밖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반응물의 흐름 속으로 회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응 속도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속도상수 K를 표시할 수 있죠. A exponential RT분의 E. 그래서 뭐예요 이거? 여러분 아레니우스식이죠. 아레니우스식에서의 속도상수식이 나타나는 건데 촉매는 반응 경로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변경되어서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그만큼 장벽이 높은 거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촉매의 비활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비활성화는 뭐야? 촉매의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촉매는 그 정의에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그 수명이 무한대로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활성을 잃게 됩니다. 액티비티가 떨어져요. 그 필성화돼요. 그래서 여기 촉매의 비활성화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포이즌은 피독 현상이에요. 피독 현상. 즉 촉매의 활성점에 피독 물질이 화학적으로 반응돼 버려서 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즉 뭐에 오염되는 거야. 여기 포이즈닝이 오염이라고 했잖아. 오염. 활성을 일으키는 촉매 표면에서 활성을 아까 얘기했잖아. 전 단계 작용 원리가 뭐야?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서 생성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표면에 그런 반응물이 와서 생성물이 변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제소 객실이 어떤 놈이 먼저 딱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은 활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반응 일어나는 표면이 잃어버리는 거죠. 포이즈닝, 즉 오염물질에 의해서 활성을 잃는 경우다. 그럼 그런 오염물질은, 피독물질은 반응계 중에서 소량 존재하는 불순물이 피독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반응물 자체가 반응물의 부산물이 또 피독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석유 유분에서 수소와 분해 반응이 있어가지고 황 같은 경우, 암모니아 같은 경우 우리는 뭐예요? 석유의 불순물인 황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타랑 공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이 황성분을 제거할 때 촉매를 집어넣어서 활발화시키는데 그 촉매가 황에 오염되는 경우. 탈질, 질소 산화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 같은 거에서 오염되는 경우. 그것이 다 피독물질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촉매를 비활성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독 현상이다. 두 번째는 소결 현상이야. 소결, 신터링. 즉 미세한 촉매 입자가 서로 뭉쳐가지고 촉매의 표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현상을 갖다 보면 소결 현상이라고 하는데 고온에서 일어나는 경우죠. 소결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실은 무기화학공업에서 어떠한 무기 파우더를 무기 결정체를 만드는 것 갖다 소결시키는 거예요. 로에서 태워갖고서 태우다기보다는 고온에서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소결인데 그것이 촉매 표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촉매 표면에서 기공이 많아갖고 기공 속에 반응물이 들어와서 생성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기공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공이 줄어들면 뭐야?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활성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고온에서 유동성을 가지게 된 미세 금속 촉매가 그 입자가 서로 충돌함으로써 흩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고온에서 금속 촉매 입자로부터 기상, 확산과 혹은 표면 확산에 의한 원자 전달을 적은 금속 결정으로 사라지고 그래서 금속 표면에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활성을 잃는 것. 그런 경우가 이제 소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탄소 침작 현상이에요. 침작 현상.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서 케이킹이라고 표시하는데 소위 말해서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탄화물에 의해 지지체가 기공이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기공이 막히면 촉매의 그 입자 표면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촉매의 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촉매의 정의 그리고 아까 균일계와 불균일계 촉매 반응에서의 장점과 단점 세 번째가 바로 이 촉매의 비활성화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불성화 세 가지 원인이 피독 현상과 소결 현상과 탄소 침적 현상이 있다는 거 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의 3절에서는 촉매의 화학 성분과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매를 우리는 두 촉매가 있고
조촉매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체가 있습니다. 주촉매는 뭐야? 촉매의 활동점을 나타내는 메인을 얘기하는 거죠. 메인 성분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